이상로의 카메라 출동,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 유튜브 운영자 우리 이상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김규수 변호사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던 프리덤 뉴스 채널이 예. 계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삭제됐구나. 제가 급히 매일 책 한 권이라는 그 채널 이름을 카메라 출동으로 바꿨죠. 예, 저는 81년도에 문화방송에 입사했고요. 네. 그 수습 기자 때부터 카메라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MBC에서 이제 국장, 그리고 자회사 이사, 그다음에 대학 교수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해까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이용한 독립 언론인으로서 네. 카메라 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어떤 게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네. 탄핵 무효, 그 다음에 문재인 퇴진 이런 걸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으면 지금쯤 이 대선 후보 중에 번듯한 우파 후보가 뭐 1등이나 2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번듯한 우파 후보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 거죠. 없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 우파 운동이 전략이 없었다. 예. 요란하게 사람만 많이 광화문에 오십시오, 서울 뭐 이렇게 시청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 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인적 투자, 시간 투자, 경제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네. 투자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1번과 2번 후보 뭐 중에서 한 사람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은 시간이 있다. 네. 아직 한 40일 남았지만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유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예정대로는 2월 1일이나 2일, 그러니까 설이 끝나고 대국민 인사와 함께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아, 네. 그래서 그때 본인이 뭐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면 예. 정치 선언을 서명하면서 지금 현재 1번과 2번 후보는 진정한 우리 우파 후보가 아니다. 네. 나는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 네. 그리고 본인도 대구나 어디에 출마하겠다. 네. 라고 선언한다면 이 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네. 1번과 2번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1번과 2번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러는데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선에 나온다 그러면 네. 이거 확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 초가 다음 주 초.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되지 않을까. 네. 바꿀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 나올 때 이영주 변호사께서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하신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또 많이 안 좋으시다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예,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그러니까 병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텔레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고 하는 네. 그 텔레비전 뉴스를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MB 이명박 대통령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사면이 안 돼서 참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식이 뚜렷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 매체가 뭐라 그러냐면 식사 잘 하시고 네. 걷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릎이 좀 아프시다. 그리고 2월 초에 설에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언론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일날 퇴원 못 하신다. 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아주 크게 기사를 냈어요. 네. 치아가 다 빠졌다. 그리고 구강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네. 설사가 심하시다. 네. 그 다음에 그 나이에는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네.
삼성병원에다가 미리 공개적으로 삼성병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죠. 공개 편지를 보내서 네. 난 저 박근혜 대통령 용태를 확인해야 된다. 네. 먼저 당신을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찾아갔죠. 네. 그저께인가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네. 네.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실을 이제 찾아갔죠. 제가 네. 카메라 출동식으로 물어물어서 이제 그 카메라 병원장실은 병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일원역 부근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소 아줌마한테 병원장실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없대요. 없고 일원역 부근에 있는데 있대요. 아, 잘 됐다. 제가 알고 일원역은 건물이 큰 게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무작정 찾아갔죠. 갔더니 그 삼성병원이 4개층인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개층은 다 제가 뒤졌습니다. 예, 이렇게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뭐 병원장실이 아니겠어요? 이제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해서 몸싸움을 좀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신 지가 한 달 되거든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봤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두 가지이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서 공개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다 뭐 식사도 잘하시고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시다. 그런데 차단하고 있다면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병원장한테도 이제 그 메일에다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왜 다른 나라를 보면 왜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퇴임 대통령이 입원하시고 그러면 병원장이 나와서 주치의가 나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브리핑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삼성병원은 우리나라 병원은 다 의료보험으로 움직이는 그 영리법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말하자면 공익법인입니다. 병원은.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인이고 그럼 용태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처방했다. 이거는 개인정보지만 걸어다니신다, 식사 잘하신다. 이건 개인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누구 말이 맞느냐. 유영하 당신은 건강하다고 그랬잖아. 걸어다니시고 식사 잘하시고. 근데 이거는 추배 시기는 뭐 이가 다 빠지셔서 뭐 지금 말하자면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누구 말이 안 맞는 거냐.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대답이 없어요. 삼성병원 원장도 대답이 없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삼성병원인지 삼성구치소인지가 밝혀질 것이다. 예. 만약에 삼성구치소였다면 삼성병원 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자유인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외부와 접촉이 전혀 차단된 상태여서 아무도 만나본 사람이 없다. 옛날 그 소련 시대, 구소련 시대에 이게 크레밀린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건강이나 안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의 그 폐쇄성. 그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삼성병원장은 정치인이냐 당신? 예? 왜 눈치를 보느냐? 그래서 하여튼 꼭 문제를 삼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확한 상태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건강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건강한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병원이 잘못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시면 불편하신 대로 리포트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대로 리포트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삼성병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 이게 상반되어 있는 자기의 발표와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라든지 아니면 아니라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이라는 건 자기의 견해를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말하는 사람, 원래 그 화자의 상태나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나중에 밝혀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가족 친척분들 뭐 박준홍이나 박근영 이사장님하고나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그 부분도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예. 저는 그 부분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잖아요. 네. 예. 가족이면 아마 제일 먼저 가서 만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날 했을 텐데 네. 전혀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노출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면 그 소식이 났으면 제일 먼저 가서 만났을 거 아니냐 그죠. 네.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까지 만나지 않았다, 가족하고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해서 네.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네.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예,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그 견해와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은 다 탄핵의 주범이거나 종범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탄핵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비노출 전략으로 갔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신자유당의 김경지 후보라든지 예. 기타 예를 들면 뭐 이제 최재집 씨도 탄핵 잘못됐다고 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전혀 노출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음. 노출시키지 않고 그 탄핵 세력, 예. 그러니까 뭐 1번, 2번, 그다음 안철수까지를 포함해서 예. 그 사람들, 뭐 심상정, 네. 뭐 이런 사람들만을 계속 이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됐잖아요. 네. 딴 사람들은 전혀 노출이 안 돼. 음. 그럼 과연 우파 후보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아니 그 전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너 달라라고 언론사에 다 부탁을 했어요. 예. 뭐 좀 가서 좀 치사한 거 가슴 속으로 좀 네. 울분을 사귀면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아. 다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제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파 후보들은 어떤 상태인지를 네.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도 이제 예, 결과를 좀 말씀드리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우파 후보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원진 후보, 김경지 후보, 최대집 씨,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전체의 합이 1%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진짜 그들이 인지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처음부터가 아니라 되게 다 이렇게 상당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 숙성되고 성숙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 전에 주목을 받지 못해서 네. 그 지지도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분들끼리 뭐 주요 매체에서 달아주지를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다 합쳐도 1%밖에 안 된다. 네. 그것은 우리가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후보, 2번 후보, 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후보, 네. 뭐 1, 2, 3번, 그 다음에 나머지 우파 후보, 1, 2, 3, 나머지 우파 후보들이 있는데 이 우파 후보들이 지금 현재 다 합쳐도 미미하지만 네. 그러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3번, 그러니까 뭐 4번 후보다라고 하면 네. 이 판은 뒤집어질 수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지목하는 그 네. 예를 들어서 조원진 후보라든지 최대집 후보라든지 김기현 후보를 네. 내가 이분은 내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네. 이 당에 가입하면서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내가 합니다. 아. 라고 하면 네. 이 판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1번과 2번 그리고 3번 후보의 지지율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면 네. 이 판은 완전히 깨질 수 있다. 아.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1번도 그게 두렵고 2번도 그게 두렵고 3번도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예.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이냐 삼성구치소냐가 나중에 밝혀질 거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
구성 때쯤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네. 예. 구성 때 자기가 말씀하게 대부분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지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네. 그 분위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2월 그러니까 구성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원래대로 이제 건강하시다면 대국민 메시지를 내실 거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되면 만약 정치적인 발언을 하신다면 이 판은 완전히 새 판으로 다시 짜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네.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면복권돼서 나오시더라도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서지 않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까지입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생을 하셨고 네. 회복을 해야 되고 박 대통령은 이제 정치 일선에 다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 네. 입장이 언제 바뀌었느냐? 경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 이거 안 되겠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뽑힌 그 후보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없다. 네. 예, 그리고 그 후보가 경선에서 1등을 하자마자 뭐 광주 내려가서 뭐 하고 뭐 5.18을 뭐 네. 헌법에 넣겠다 어쩌고 하는 거 보고 큰일 났구나. 네. 결국 그 이 우파 후보들 예를 들면 조원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경주 후보라든지 최대지 후보라든지 네. 그런 후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전면에 나선 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은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좀 쉬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 생각도 잘못됐다. 충무공은 12척 배 가지고 싸웠잖아요. 예. 그리고 뭐 몸이 다소 불편하셔도 병실에서도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본인이 요새 뭐 예를 들어 대구에 출마하시더라도 뭐 대구에 가서 뭐 대구에 출마하시면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구 쪽 병원에 가서 입원하셔도 충분히 네. 출마하실 수 있고 네. 뭐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네. 표시하게 되면 건강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것보다는 네.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 뭐 쉬셔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은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나서라. 네. 라고 하는, 거기도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좀 잔인하다. 이상로 기자. 네. 아프신 분이 자꾸 전면으로 내모는 거는, 예, 잔인한 건 맞습니다. 잔인한 건 맞지만, 지금 위중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 보내실 때 우리 이상로 기자님께서는 그럼 조심스럽게 우파 후보들 중에 누구를 지지 선언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이제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다면 예. 유영아 변호사님들로 아주 건강하시다면 그리고 네. 날짜까지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장구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까 텔레비전 다 보실 거고 네. 신문 다 보고 아마 유튜브도 보실지 모른다. 네. 그리고 저기 감옥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더라고요. 네. 이제 8만 통. 예, 뭐 그 정치적인 편지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편지도 다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 뭐 A 후보는 어떻고 B 후보는 어떻고 C 후보는 누구 배신했고 이런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알 거 다 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 대통령이 나가겠다라고는 아마 하시기 어려울 거다. 네.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을 지지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윤석열을 지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예,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침묵을 하면 해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여기까지 추측이고요. 예. 나머지 그러면 본인이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이번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누구를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번듯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 그 다음에 김경재 신자유당 예. 좀 당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번듯하다 말이죠. 그리고 지지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력하지 않을까. 오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뭐 또 다른 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만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람 누구를 해서 빨리 당신 정당 만들어서 하자. 그게 지금 정당을 만들기엔 시기적으로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 촉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 아니면 우리공화당이나 아니면 신자유당을 택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어느 당의 후보가 보낸 편지는 뭐 반려했다 뭐 했다는 건 제가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김경재 후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김경재 후보께서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된 거 사죄해야 된다. 근데 사죄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 네.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할 때부터 네.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근거가 다 남아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거기 뭐 저하고 입사 동기도 있고 뭐 제 선배 후배도 있고 뭐 엄청나게 거기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윤석열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당신들이 윤석열의 과거를 조작해 줄 수는 없다. 예.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다 쓰레기다. 지금 가장 중요한 윤석열에게 중요한 거는 과거지 미래가 아니다. 예.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어 두겠다면 윤석열의 과거 문제에 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라. 근데 그건 당신들이 못하고 윤석열 본인이 해야 된다. 당신 과거를 정리하라라고 압박을 해야 된다. 그 측근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윤석열의 측근이라면 난 이렇게 얘기하겠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걸 일일이 다 사과할 수는 없어. 예? 그 발목 잡히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라. 탄핵 과정에서의 내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탄핵 과정에서 제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얼마나 제가 시원하게 결자 해지하는지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걸 주장했어요. 그 탄핵 과정에서의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제가 얼마나 시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드릴지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윤석열이가 과거를 그 못하는 이유, 과거를 그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난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그것이 엄청난 이기 때문에 겁이 나고 주변에 윤석열이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 그 탄핵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저는 권력 기생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권력 기생충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셀 것 같다면 거기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힘이 셀 것 같다 이명박이 붙었다가 박근혜가 붙었다가 이거 보니까 반기문한테 붙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반기문한테 붙었다가 이제 보니까 요거 보니 윤석열이한테 붙으면 좋겠다. 지금 윤석열이한테 붙는 거죠. 만약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코너에 물리면 이 권력기생충들은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윤석열이는 그 기생충들에 둘러싸여서 과거를 반성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근데 지금 김경주 후보가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사과하고 윤석열이는 사과하고 그 탄핵 과정에 있었던 당신 주변에 있는 탄핵 과정에 있었던 탄핵파들을 기용하지 않겠다. 퇴진시키겠다. 라는 얘기를 해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 자리라도 얻어 차지하려고 모였는데 이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재명이는 그거 했더라고요, 보니까. 586인가 누구 그런 다시
임명직 안 맞는다 뭐 이런 선언했잖아요. 네. 이 우파 쪽에 우파도 아니지만 이 윤석열이 쪽에는 권력기 중치인들은 그 얘기를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본인의 문제, 두 번째로 주변에서의 그 만류 이런 것 때문에 과거를 털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털고 가지 못하면요, 혹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네. 그 김경재 후보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닌 홍준표 후보가 됐었다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상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사실상 예. 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예.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홍준표도. 네. 예, 홍준표 후보도 반성해야 될 점이 많았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탄핵 과정에 본인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네. 나중에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뭐 이가 갈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솔직하게 네. 홍준표도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아, 그 저는 홍준표가 잠깐 얘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빼겠습니다. 네. 홍준표가 이번 그 경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 겁니다. 홍준표는 찬스를 잡았어야 돼요.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가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졌잖아요. 2차 경선에서. 그 2차 경선에 저는 2차 경선에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뺀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면 이제 3차 경선에 갔을 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때 홍준표가 부정선거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 내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황교안 후보가 나한테 부정선거 문제 얘기하길래 내가 그거는 좀 황교안 후보가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 근데 황교안 후보가 지금 없는 마당에서는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했었다면 오늘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부정선거다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 표를 받지 못했다. 그게 홍준표의 이 잘못이고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비교해서 홍준표는 어떠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뭐 그 도덕적으로나 뭐 능력면으로나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후보였다면 저도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뭐 전면에 나오십시오 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서는 검찰총장 시절 뭐 태블릿 PC 조작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 태블릿 PC는 그 검찰 그 총장 때가 아니라 검사 때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 특수부 검사 때,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그 태블릿 PC는 명백한 증거가 있죠.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가 포렌식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보고서에 이거 가짜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들고 뭐 이거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고 드레스덴 연설문은 해시값이 변경됐어요. 여러 개 철학 변경됐고 검찰의 손이 있을 때 해시값이 변경됐어요. 해시값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료에 손을 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시값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해시값으로 그 기반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코인을 몇 개를 줬다 하는 게 내 기록이도 남고 이쪽 기록이도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100개를 줬는데 이건 90개밖에 안 받았다.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아주 훌륭한 그 화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를 줬는데 여기서 90개밖에 안 받다 그러면 받은 쪽의 해시값과 이쪽의 해시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콤마 하나만 달라도 해시값이 다른 겁니다. 근데 태블릿 PC 해시값이 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의 태블릿 PC 상태와 나중에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검찰 손에 있을 때 여러 번의 해시값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검찰이 여러 번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차규환 변호사가 그 공판에서 검찰을 공격을 했죠. 그 문제. 검찰은 나는 그럼 해시값 변경됐다면 내가
뭐 조작했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는데 예 조작했죠. 왜냐하면 음. 해시값이 변경됐는데 그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검찰이 비트코인을 위조하는 기술을 발견했다는 건데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예. 완벽한 증거입니다. 네. 그 태블릿 PC 보고 그 포렌식 보고서에 예. 검찰이 몇 월 며칠에 자료를 위조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는 변희재 씨하고 우종찬 기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저 항상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본선이 2월 13, 14가 이틀 동안이 그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네. 14일이 마감이고 10월부터는 이제 정식 후보가 되는데 예. 일단 후보로 등록이 되면 구속이 안 돼요. 아. 사람은 잡아가둘 수 없는 네. 건데 네네네.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물론 말할 뒤집긴 했지만 내가 떨어지면 난 감옥 갈 거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알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떨어지면 감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이든지 하죠. 이재명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항상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윤석열 후보예요. 내가 이재명 후보고. 네. 네. 윤석열 후보가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범죄 뭐 이런 걸로. 네. 뭐 대장동으로. 그럼 뭐라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범죄 저질렀더만. 태블릿 PC 보고서가 완전히 조작했대. 보니까 그래서 나도 속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고 대한민국 국민 다 속았어. 태블릿 PC 가짜 가지고 당신이 속여서. 이거 내란 죄야 당신. 내 죄는 당신 죄에 비하면 피레미밖에 안 돼. 당신 이거 뭐 다 나와 있잖아. 태블릿 PC 여기 국가수 보고서에. 그리고 우정찬 기자하고 변희재 기자가 다 해놨네. 그러니까 범죄를 가지고 덤비면 이재명이는 윤석열이 나보다 더 큰 범죄다라고 더 큰 범죄를 들고 나올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재명이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파 태극기를 들었던 우파 시민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 사람한테 다 속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담아드리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200명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아주 강압수사 아주 저 특수부만 들어가면 사람이 자살을 해요. 5명이나. 그 사람들 내가 다 영혼을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저 이세수 장군 묘기에 가서 묘비 끌어갖고 울지도 몰라요. 윤석열 씨는 광주에 가서 묘비 끌어갖고 울었잖아요. 이재명이는 이세수 장군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할지 몰라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해.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돼. 감옥에 갈래? 아니면 태블릿 PC가 가짜대를 발표할래? 어떤 걸 택하겠어요? 후자를 택하죠. 후자를 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로 기자를 욕하는 거야. 너 바보야. 절대 이재명이나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얘기를 못해. 왜냐? 이재명이 그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태블릿 PC 조작한 사람이 문재인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얘기했잖아요. 탄핵시킨 게 문재인 세력이 아니에요. 우파지. 탄핵의 직접적인 탄핵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없어요. 이재명이도 책임이 없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막 그렇게 나오면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파 후보가 윤석열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은진이가 됐던 김경재가 됐던 백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백업 프로그램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이가 그 본 경기에서 본선 토론할 때 태블릿 PC 얘기를 거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론 안 할 때는 왜 거론 안 하느냐? 자기가 그것까지 거론 안 했는데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면 거론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간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도 뭐 1년 갈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오래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택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국민혁명당의 그 자당 후보, 대선 후보를 경제에서 뽑아놓고 겉도도 안 보고 계속 윤석열을 뽑아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가서 좀 비난했죠. 그리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 지금 금방 한 겁니다. 이재명이는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조선사 윤석열이라고 있는데, 아, 이 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파 예배 백업 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주 후보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혁명당에서도. 예. 그때 대비해서. 근데 왜 김경주 후보 돈도 안 주고, 왜 후보 무시하고 윤석열만 키웁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설사, 이재명 후보가 태블릿 PC 가짜 탄핵으로 윤석열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녹화 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백업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컴퓨터로 뭘 작업을 하잖아요. 네. 문서 작업인데 박사 논문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날라갈 수 있으니 백업 뭐 해야죠. 한- 예. 그런 경험 좀 있을 겁니다. 한참 네. 문서 썼는데 전기 나가면 예, 날라가죠. 아이고 밤새서 네, 작업했는데 네.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 백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백업을 하느냐면 하고 제 메일에다가 보내버려요. 저 중간중간 작업한 거를. 저는 USB 담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내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간에 작업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일단 작업이 덜 끝났어도 제 메일로 보내버려요. 그럼 웹상에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소위 뭐 지도자는 아니지만 네.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업 프로그램이 없는 이 대선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그러니까 크죠. 저를 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요. 좀 끔찍스러운 일은 뭐냐면 광화문에서 5년 동안 태극기 같이 들었어요. 네. 저는 광화문 집회에서 앞장서서 연설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뒤에서 참여만 했죠. 근데 보면 막 앞장서서 막 그냥 사람 동원하고 막 마이크 잡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돌았었어요, 윤석열로. 그 내가 윤석열이 이를 비난하는 걸 가지고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상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럼 소름 끼쳐요, 좀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백업 프로그램 없는 위험한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백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백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무슨 일이,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공식선거 기간은 2월 15일부터거든요. 네.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네. 그때 백업이 없다? 이건 끔찍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백업이 없으면 허경영 후보가 그건 괜히- 모르죠. 네. 그건 모르죠. 백업이 없으면 1번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위험하다. 백업을 가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방향성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누가 더 나쁘냐. 지금 누가 더 나쁘냐를, 고르고 있잖아요. 누가 덜 나쁘냐. 예? 네. 누가 덜 나쁘냐. 범죄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범죄가 낮죠. 네. 예? 안철수의 범죄라는 건 글쎄 특별한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국회에서의 탄핵에 앞장섰죠. 탄핵에 제일 앞장선 게 안철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당으로서는. 예.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누가 덜 나쁘냐 했을 때는 범죄적 측면에서는 안철수가 그래도 가장 자유롭다. 예. 그리고 지금 공약을 내는 걸 보면 그래도 제일 1번, 2번보다는 가장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것 같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 그렇게 보면 이제 왜 그런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네.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로 단일화되게 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윤석열로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철수도 크게 뭐라 그럴까, 이 본선에 들어가서 막 1번과 2번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도 후보 등록해야 한다고 보고, 네. 끝까지 가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선 전날까지 뭐 단일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대선 날 아침에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안철수도 뭐 미리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도 백업이 될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선 40일 남았는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우리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안 나와서 우리 박경화 TV라고 거기서 선관위 한번 항의 방문하러 갔다가 체포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참 잘못됐다. 네. 언론이 너무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하는 여론 토론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 종합일간지 뭐 뉴스 전문지에서 한 달 동안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사람은 선관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토론에 이제 넣어주거든요. 결국은 이제 언론이 애초부터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그 잘못이 선관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언론이 처음부터 허경영을 넣어주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넣어줘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다 넣어서 여론조사 해야 한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언론사 마음대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거부터가 좀 잘못된 거다.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비 후보에 등록된 사람은 무조건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라든 반드시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으면 처음부터 허경영이도 들어가고 뭐 김경주 후보도 들어가고 조원준 후보도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게 잘못됐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중앙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한 선거거든요. 근데 절대 공정한 선거가 안 되는 지금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 기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지금 언론기관들이 해요. 그리고 각자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의 여론조사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년 365일 공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여론조사는 내가 1등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선거일 60일 이전부터는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는 여론조사 할 수가 없어요. 60일 전부터는. 공표는 1년 365일 못하고 여론조사도 60일 전부터는 못하게 되죠. 공직선거법에.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이건 맞다고 보는데 결국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언론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는 건 여론조사이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언론기관이란 말이죠. 이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우파들이 좀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광화문 집회 5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시스템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으면 전략적으로 언론사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전략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언론사를 하나 키우든가 만들었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밀하게 우리 우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마스터 플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욕만 하고 여러분 저 사람 나쁘죠. 여러분 문재인 타도 여러분 뭐 탄핵 무효 박근혜 복귀 이것만 목총을 높였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구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반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홍보대사 TV는 지금 3지대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비 후보들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기천 후보라고 있습니다. 김기천 후보 이제 기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예비 후보로 7월달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도 이 여론조사에 한 번도 이름이 거론이 안 돼서 지금 1인 시위도 여러 번 하시고 삭발하시고 모든 털을 다 미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광화문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여론조사의 환경이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 만들거나 인수했었어야죠. 여론조사 전문 매체? 여론조사 전문 매체가 아니라 언론사. 신문. 신문사. 뭐 이런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종합일간지 돈 주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종합일간지 등록돼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뭐 해서 살 수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광화문에 쏟아부은 그 돈을 그 중에 일부만 그 언론사를 하나 인수하는 데 써서 뭐 충분했다, 남는다. 근데 그런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파 지도자들이 괜히 목소리만 높였지 네. 실익은 없었다. 네. 예, 그리고 낭비적인 일을 했다. 네. 앞으로 네.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우파 지도자들 우파의 그 애국 활동은 네. 지금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뭔가 목표를 정해서 치밀하게 네.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 뭐라 그럴까, 아주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지휘관은 전쟁에 가서 막 병사들 고생시키고 많이 전사하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괜히 쓸데없이 고생시킨,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왜 네. 그 좀 무능한 상사. 직장 상사는 그냥 예. 밑에 부하 직원만 열심히 고생시키고 예, 맞습니다. 성과는 없고 네, 맞습니다. 책임은 안 지고 자기는 네. 달아나고 뭐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우파 지도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은 아닌가요? 아니 뭐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로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야당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최고로 지금 치는 윤석열 후보를 좀 계속 비판하고 계신데 네. 이거 좀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뭐 이런 걱정되는 저희가 있는데 네. 혹시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시는 뭐 그런 건 없으신지? 저는 네. 카메라 출동할 때부터 항상 그 네. 위협 속에 살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여기 한 번은 이제 워낙 바쁘니까 네.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우리 큰애인데 임신을 네. 했는데 네.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사흘만 쉬겠습니다. 그래갖고 네. 무주 부천동을 갔어요. 네. 여기 이제 그 계곡에 이렇게 음.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밑에서 이 건장한 이 배낭하면 이 건장한 이 네. 사나이들이 네. 네. 한 너댓 명이 네. 올라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예. 아니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네. 소름이 오싹 끼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거 이제 저 혼자라면 도망가도 되잖아요. 네. 아내가 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야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침착하게 있자. 근데